장희빈이 궁에 들어오고 2년이 지난 1686년 4월 26일 궁궐의 판도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임금에게 권하여 따로 후궁을 선발하게 하였다. 숙종이 새로운 후궁을 들인 거예요. 새로운 후궁으로 뽑힌 인물은 영빈 김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록에 적힌 이 후궁을 들이자고 권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인현왕후? 설마? 맞습니다. 놀랍게도 인현왕후였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제한하죠, 인현왕후는? 거기에는 정치적 원인이 깔려 있었습니다. 궁녀 장희빈이 숙종의 총애를 받고 서인 세력인 인현왕후를 멀리하니까 서인은 정치적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러다가 장희빈이 아들이라도 낳게 되면 정권이 남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빨리 서인 세력인 영빈 김씨를 후궁으로 선발하자고 한 겁니다. 아무리 장희빈이 숙종에게 총애받는다고 해도 궁녀 출신입니다. 간택 후궁인 영빈 김씨가 먼저 후사를 낳는다면 장희빈의 힘을 빼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다시 본격적으로 서인과 남인의 정치 알력 다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영빈 김씨가 궁에 들어오고 2년이 훌쩍 지난 1688년 10월 27일 그토록 기다리던 숙종의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누구한테? 첫 아들. 서인 세력인 인현왕후나 영빈 김씨가 낳은 아들일까요? 아니면 남인의 바람대로 장희빈이 낳은 아들일까요? 그 운명의 기록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너무 중요하다. 왕자가 탄생하였으니 소위 장씨가 나왔다. 장씨? 장희빈이 숙종의 장자를 출산한 겁니다. 와, 하늘이 안 돋네. 심지어 아들. 아들. 그 첫 번째. 와, 하늘이 안 돋아. 아니 이게 와. 자, 이 아들의 이름은 이윤. 숙종이 즉위한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얻은 금쪽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인현왕후는요, 혼인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장희빈에게 빠진 남편 때문에 후사를 얻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꼴보기 싫었을 이 장희빈이 맏아들까지 출산했으니 인현왕후가 전략적으로 후궁 영빈 김씨까지 들이면서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병나요, 병나. 그렇죠. 병나죠. 하지만 숙종은 그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얼마 후 장희빈을 후궁 중 가장 높은 품계인 정일품 빈의 자리까지 올립니다. 당당히 중전 바로 아래 희빈이 된 겁니다. 아이고야. 중전 바로 아래. 네, 통미까지 따라왔네요 이제. 그렇죠. 하지만 인현왕후의 속을 뒤집는 남편 숙종의 행보는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은 또 한 번 모두가 깜짝 놀랄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숙종이 너무 기뻤던 나머지 신났어 지금, 그죠? 아들이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원자 책봉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원자로 삼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제 얘가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요, 당시 관례상 예측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죠. 원칙상 원자는 중전이 낳은 적장자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시 인현왕후 나이 고작 21살이에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언제든 충분히 아이를 낳을 가능성 컸습니다. 숙종이 지금 이런 가능성을 지금 무시한 채 100일도 안 된 아기를 후계자로 삼겠다고 지금 저렇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파격적인 원자 책봉이 이루어지고 보름 뒤 조정을 발칵 뒤집는 문제적 상소가 하나 올라옵니다.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후궁에 왕자의 경사가 있다고 하였는데 듣건대 제신 중에서 위호가 너무 이르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제신은 여러 신하를 얘기합니다. 네.
위호는 직위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자 측봉은 시기상조라면서 감히 지금 왕의 말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겁니다. 감정적 성격의 숙종을 제대로 건드린 상소였습니다. 숙종의 속은요 당연히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의 상소문을 올린 주인공, 이 주인공이요 아무리 왕이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조선 후기 정치계의 수장 송시열이었습니다. 송시열은 인조, 효종, 현종, 숙종 무려 4명의 국왕을 모신 어마어마한 원로 대신이었습니다. 장소. 실록에 무려 3,000번 정도 나올 정도로 정치계 거물이었죠. 당시는 나이가 들어 현직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국왕인 숙종도 대단하다고 인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와, 뭘로. 대단하시다. 자, 여러분들 이 송시열의 그 상소문을 보면 송시열이 남인 서인 어느 쪽에 속했던 인물인지 느낌 오시지 않나요? 서인. 그렇죠. 원로 대신 송시열은요 바로 서인 세력의 거두였습니다. 장희빈의 아들이 후계자가 된다면 당연히 남인의 힘이 세질 테니까 서인은 이 사태를 막아야만 했죠. 그래서 현직에서 물러나 있던 송시열까지 지금 두 팔 걷고 나서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상소를 본 숙종 감동적인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근데 아무리 감정적이어도 그래도 이제 자기의 이제 왕들도 다 모셨고 했으니까 그렇게 막 나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송시열을 삭탈관직하고 성문 밖으로 내쳐라. 단호하네요. 아무리 명망 높은 서인의 거두 송시열의 말이라도 장희빈에게 빠진 숙종의 행동에는 브레이크가 전혀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그럼 이제 송시열마저도 내쳤는데 어느 누가 상소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 갔다가 국문을 위해 다시 한양으로 압송되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아 죽습니다. 사약까지. 숙종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 지금 심지어 숙종은요 송시열을 유배 보내던 시기에 충격적인 조치까지 단행하죠. 무려 100여 명이 사사, 유배, 파직, 조선 조정에 있던 대부분의 서인들이 축출됩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요 이렇게 부릅니다. 기사환국. 숙종의 선택엔 장희빈에 대한 사랑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의도도 깔려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당시 조정을 주도하던 서인의 힘이 비대해지니까 숙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남인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숙종은 정치적인 변화를 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커지면은 이쪽을 살려주고. 그렇죠. 자, 이렇게 기사환국으로 조정에는 한바탕 피바람이 불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삼정승, 판서, 대관 등 이 주요 관직에 어느 세력이 임명됐겠습니까? 남인 세력이 다시 임명이 된 겁니다. 당시 주요 관직의 80% 정도를 남인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또 그럼 또 이 남인이 커져가지고 또 쳐낼 텐데. 예측이 되시죠? 5대5 안 되나요? 5대5. 그러니까 적당하게 좀 하시지. 근데 그럼 인현왕후의 입지가 맞아. 더 줄어들겠네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태로운 사람 누굴까요? 인현왕후. 그렇죠. 남편 숙종은 조강지처인 자신에게 조금의 마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뒷받침해 주었던 서인 세력 지금 대거 몰락했습니다. 이제는 말도 못해요. 하지만 인현왕후는요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항상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중전으로서 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